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어여쁜 20대 딸아이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20여 년을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왔지만 아이가 크는 동안 한 번도 말썽을 피우거나 힘들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아이 덕분에 너무나 행복하고 마음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어릴 적 엄마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되었고 아빠는 제가 갓난아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죠. 할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셨는데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그곳에서 같이 장사를 했습니다. 그 음식점 건물주 아들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처음 본 날부터 계속해서 저에게 만나달라고 쫓아다녔습니다. 남편은 정말 누가 봐도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집안까지 좋았기 때문에 역시 한눈에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만남을 갖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대였기 때문에 선뜻 만남을 찬성할 순 없었습니다. 거절을 하면 포기를 할 줄 알았던 남편의 구애는 몇 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런 끈질긴 구애 끝에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정말 행복했죠.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고 하나부터 열까지 뭐든 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하다가 저희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걱정이 너무나 컸지만 남편은 자신만 믿으라며 걱정하지 말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했던 남편이지만 시댁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어디서 굴러온 앤지 모르겠지만 너 참 뻔뻔하다. 어디까지 뻔뻔할 예정이니? 우리 건물 가게 손녀딸이라고 해서 참 별게다 붙는다 생각했는데 그래, 연애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젊은 남녀가 그냥 겉만 보고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너 진짜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한다. 어떻게 임신까지 했니? 너 지금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니? 참나, 말도 꺼낼 거 없고 당장 지울 생각이나 해. 어머님, 죄송합니다.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죄송해요. 그래도 아이는 지울 수 없어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고 잘할게요. 제 배경이 신경 쓰이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나름 착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저를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야, 내가 너 같은 애 한두 번 본 줄 알아? 우리 집 돈 보고 너 우리 아들한테 들러붙은 거잖아. 내가 네 꿍꿍이 속을 모르겠니? 좋게 말할 때 들어라. 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와서 결혼 허락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바뀔 거라 생각도 하지 마. 나 더 이상 이따 일에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 돌아가. 난 죽어도 너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 없으니까. 당장 그 애는 지우고 내 손으로 끌어다가 가기 전에 네 발로 순순히 가. 알았니? 엄마, 제발 몇 번만 더 만나봐. 윤지 좋은 애야. 자기 삶 열심히 사는 아이고. 누구보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그런 사람 만나라며. 엄마가 배경만 보고 사람 선택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윤지 지금 배경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야. 그니까 반대만 하지 말고 그냥 좀 만나봐. 장훈아, 내가 했던 말은 아유, 이거사. 잘하는 배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 나이 먹도록 그걸 모르니? 하기엔
네 주변에는 다 좋은 배경이 있는 아이들이니 이렇게 막 굴러먹은 애는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 근데 그거 사랑 아니다. 네가 이런 애들 속을 아직 몰라서 그래. 나중에 너 시간 조금만 지나봐. 친구들 안에는 다 잘나가고 빵빵한 집안 사람들인데 네 안에는 쥐뿔도 없으면 너 그거 얼마나 신경 쓰인지 아니? 아휴, 너 나중에 후회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끝내. 엄마가 반대해도 이제 어쩔 수 없어. 이미 건물 사람들이랑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소개해버렸어. 임신한 것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와서 반대해도 소용없다고. 우리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인정 안 해준다고 하면서 며느리 대접 안 해주면 동네방네 소문날 거야. 엄마 그렇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 헤어지고 아이도 지웠다고 하면 엄마가 욕먹을 거 알지? 뭐?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어떻게 쌓아올린 건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너 정말? 아휴, 일단 그럼 알겠다. 윤지라고 했니? 너 내가 두고 볼 거야. 완전히 받아들인 거 아니니까 그거 알고 있거라. 남편은 시댁에서 반대를 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지 시모를 찾아뵙기도 전에 먼저 동네 사람들에게 저를 인사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인 체면이 중요한 시모는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예상했던 것처럼 시집살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저를 생전 알지 못했던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로 대했죠. 야, 넌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떻게 남편 아침 하나를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아? 앞으로 아침마다 아침밥 차리고 나한테 연락해. 그리고 장 보고 나서 영수증도 꼼꼼하게 나한테 다 보고하고.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이따위로 생활비를 다 쓰고 있어? 아니 이렇게 개판으로 살림할 거면 왜 시집을 오겠다고 그 난리를 피운 거야? 생활비는 너 하는 거 보면서 올려주든지 말든지 할 거야. 어머님, 그래도 저희 한 가정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저한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적응을 하기는 힘들어서 그래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노력할 테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그래, 네가 거지 근성이 어디 가겠니? 네 할머니도 나한테 그렇게 임대료 낮춰달라고 뭐 해달라 매번 부탁만 하더니만 그 비가 어디 가겠어? 너한테 그렇게 해줄 마음 없으니까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생활비 주는 대로 맞춰서 살림하는 게 주부의 몫이다. 그것조차 못하면서 무슨 살림을 하겠다고. 너 이 정도는 각오한 거 아니었니? 이제라도 힘들면 그만둬라.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도 밖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매번 안침밥을 새로 짓고 반찬도 다 새로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머님, 아침마다 아침밥 새로 하는 것만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거 아니면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맞춰볼게요. 아니, 아침밥도 안 챙겨줄 거면 왜 결혼을 한 거야? 너 진짜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한 거니? 너네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끝까지 너 돈 보고 결혼한 애로 생각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런 말 듣기 싫으면 이 정도는 할 정성 보여야 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이 꽁돈 버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내 밑에서 일하면서 돈 벌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는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살림하는 돈도 결국에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하는 거야. 긴 말할 필요 없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따르지 못할 거면 당장 나가.
시모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침밥을 꼭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새로 밥과 반찬을 싹 해서 차려야 했죠. 늘 제 편일 줄 알았던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점점 저에 대한 애정도 시들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시모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접대를 한다는 이유로 밖에서 사람들과 유흥에 가서 새벽에 집에 오는 날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가정에는 소홀했어요. 겨우 결혼 3개월이 지났을 때였지만 남편은 결혼 전에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죠. 여보, 요즘 너무 밖에만 있는 거 아니야? 아이도 이제 점점 커가고 같이 병원도 좀 가주면 좋을 것 같아. 아이가 이제 벌써 임신 5개월이나 됐어. 당신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 궁금하지 않아? 매일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에 나가니까 얼굴 보기도 너무 어렵네. 아이 태어나면 이제는 아이랑도 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야, 네가 사회생활을 알기나 해? 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게 다 사회생활이야. 네가 바라는 대로 하면 나는 어떻게 돈을 벌라는 거냐? 내가 돈 안 벌면 네가 고작 버는 코딱지만한 돈으로 생활하라는 거야? 참나. 네가 나랑 결혼하니까 너도 잘난 집 딸이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는 엄마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답이 없어. 그러니 나도 열심히 접대하고 있는 거니까 내 사회생활에 터치하지 마. 아니, 그래도 요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접대라고 해도 일주일 내내 접대하는 건 아니잖아. 들어보니 며칠은 그냥 친구들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라도 좀 줄여줘. 그리고 새벽에 들어와서 술주정 좀 그만 부리고 새벽에 깨어나면 잠 못 자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나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당신 밥 차리고 출근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루 온종일 피곤하고 힘들어. 바깥에서 일하고 온 남편 마주도 안 하는 아내가 세상 어디에 있어? 내가 놀다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도 진짜 죽을 맛이다. 술 마시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다른 사람들 비위 맞춰야 되고 싫은데 억지로 웃으면서 대해야 하는데 넌 그게 쉬울 것 같아? 하긴 뭐 네가 뭘 알겠냐. 사회생활 안 해본 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다. 엄마가 이래서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휴 됐다. 너랑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임신 중이잖아. 아이도 태어날 텐데 이제 당신 아기 아빠야. 근데 당신 총각 때랑 다를 바 없이 지금 행동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줄여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한 부탁인 거야? 아니면 일찍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사회생활 하는 거라는 거 생각 안 하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돈은 벌 수나 있고 이런 것도 하나 생각 안 하고 있으니 네가 엄마한테 인정이나 받을 수 있어? 좀 생각이라는 걸 좀 제대로 하고 살아라. 남편은 매번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들어왔지만 자제해달라는 저의 부탁에도 사회생활 해보지 않았던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이후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조상기가 있다는 말도 듣게 되었죠. 더 심해지면 입원을 해야 할지도 혹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어머님께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 조상기가 있어서 아침밥은 무리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요즘 남편이 매일 접대한다면서 새벽까지 술 마시고 들어와요. 근데 그게 다 접대는 아닌 것 같고 친구들이나 지인들 만나서 오는 것 같아서요.
매번 그렇게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새벽에 와서 자꾸 저를 깨우니까 잠도 못 자고 힘드네요. 그래서 아침밥은 간단하게 차릴게요. 넌 뭐 하나 쉽게 가는 게 없냐? 조상끼라면 아이 일찍 나온다는 거니 차라리 잘 됐다. 네가 아이 탓하면서 이것저것 못한다, 싫다 하는 것도 꼴보기가 싫었는데 차라리 일찍 낳는 게 더 낫지 뭐. 그리고 너는 남편이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잘한다 하지는 못할 망정 네 잠 깨운다고 지금 탓하는 거냐? 이래서 안사람을 잘 둬야 하는 건데. 아유. 제 잠을 깨운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계속 그렇게 늦게 집에 오고 가정일에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 태어나면 같이 아이 돌봐야 할 텐데 솔직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사실 말하면 좀 서운해요. 제 뱃속에 있긴 하지만 남편 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만 너무 동동거리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하다고요. 넌 참 서운한 것도 많다. 남자는 아이가 태어나야 아빠가 된 걸 실감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네 뱃속에 있는 애가 자기 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부터 마음이 생기겠니? 다 네가 감당할 일이야. 그런 거 생각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건강하게 몸 챙기면 조상끼든 뭐든 생기겠니? 다 네가 건강 안 챙기고 그러니 네 애도 네 뱃속이 싫은가 보구나. 그거 다 네 탓이다. 지금 누구 탓하고 있는 거냐? 머리 아픈 소리 하지 말고 하던 대로 아침밥 그대로 차리거라. 너 그거 핑계대고 있는 거야. 조상끼로 배가 뭉치고 아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모는 제가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저를 생각해 주지도 않았죠. 시모와 합가에 살면서 생활비도 시모가 직접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생활비는 반밖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겨우겨우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뱃속에 아이도 있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었던 할머니 때문이었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할머니는 시모의 건물에서 무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모가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일이긴 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제가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심한 상실감과 우울을 겪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니 그 자리에 다시 임차인을 받을 수 있겠다면서 너무나 좋아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딱 알맞냐? 거기 들어가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떡하니 비네. 타이밍이 굿이다, 굿. 아유, 안 그래도 거기 위치가 우리 건물에서 제일 좋지 않니? 탐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제일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을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공짜로 줬으니 내가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했다. 암튼 잘 됐다. 이제는 사람 받을 수 있으니. 야, 너 거기 물품 필요 없지? 뭐 네가 가지고 갈 것도 없고 그냥 다 놔둬. 다음 들어올 사람한테 필요한 거 쓰라고 하게. 네? 어머님, 그래도 할머니가 1년은 계약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자리에 그냥 제가 쭉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저랑 같이 일했고 저 레시피도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할머니가 사장님이었어도 저도 같이 했고 계속 장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리하시려거든 거기 기물들은 제가 처분하거나 가지고 갈게요.
참나. 너는 거기 임대료가 얼마인 줄이나 알고 말하는 거니? 내가 다른 사람 보는 눈도 있고 해서 그냥 거기 공짜로 운영하라고 한 거지. 무슨 1년 계약을 했다고 난리냐? 내가 할머니도 없는데 거기를 그냥 둘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거기 계속 운영하려면 너 그동안 안 내고 운영한 돈 다 내고 들어가. 네가 낼 거라고 하면 계속 운영하고. 근데 너 감당이나 할 수 있니? 너 진짜 웃긴다.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급이 올라갔다 생각하나 봐. 엄마, 진짜 그런가? 야, 네가 거기 운영해서 뭐 할 거야? 거기 해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을 텐데. 그리고 지금껏 엄마가 임대료도 안 받고 무상으로 빌려준 건데 네가 왜 거길 탐내? 엄마, 안 그래도 거기 쭉 이렇게 돈 못 받을까 봐 걱정 많았잖아. 할머니 안 계시니 이제 다행이네. 그러게 말이다. 아휴, 내가 그때 뭔 정신으로 그런 말을 꺼냈는지. 상가 사람들도 다 나 보면서 어떻게 할까 보는 것 같았다니까. 아무튼 내가 진짜 조마조마했다. 장사하실까 봐. 땅값도 올라서 임대료 올려야 하는데 내년에도 계시면 어쩌지? 내가 고민이 많았다니까. 근데 아주 딱 타이밍 좋게 가셨네. 참 그래도 나한테 도움이 되시긴 하시네. 네? 어머님, 뭐라고요? 여보, 어머님, 지금 그런 말이 나오세요? 할머니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데, 근데 잘 가셨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실 수 있어요? 평생 할머니만 보고 살았던 제 앞에서 어떻게 그따위 말을 하실 수 있냐고요? 어머, 얘 봐라. 화도 내네. 그런 말 할 수 있지 뭘 그러니? 그리고 너희 할머니 정도면 호상이라고 하는 거야. 오래 사셨지 뭐. 거기다가 너 거기가 얼마나 비싼 곳인지나 알고서 이렇게 화내는 거니? 그걸 1년 공짜로 들어가서 장사하라고 한 거면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염치가 있으면 알아서 돈 줬겠지만 너는 염치도 없잖아. 내가 뭐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네가 왜 소리 지르냐? 하여튼 없는 것들이 더하다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저 무시하는 것도 죽기 살기로 참았는데 그런데 돌아가신 할머니도 이런 식으로 모욕하시나요? 더 이상은 저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교양 없고 예의도 없는 집안에서는 단 한순간도 못 있겠네요. 당신, 우리 그만 살자. 이혼해. 도를 넘는 시모와 남편의 태도에 저는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조금 놀라는 눈치였지만 시모는 저의 이혼 선언에 너무나 기뻐했죠. 처음에 남편은 주저했지만 시모가 뭐라 말을 했던 건지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정리를 하기 위해 남편을 만난 날까지도 시모는 함께 동석을 했죠. 아, 당신 어머님까지 모시고 왔어? 끝까지 참 대단하다 정말. 어쨌든 아이는 내가 키울게. 어차피 당신이 아이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키우실 것도 아니잖아. 양육권은 내가 가지고 갈 테니 당신은 양육비만 보내줘.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디다 대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니? 얘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네가 싫어서 나가는 거 아니니? 그러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돈을 달라고 해?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양육비 줄 테니까 그러면 네 할머니가 무상으로 운영했던 가게 거기 임대료 그거 네가 줘. 그리고 가게 수리해야 할 것도 많으니까 그 수리비도 네가 다 내고. 안 그러면 나 고소할 테니 그렇게 알아.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미 무상으로 운영하시기로 다 약속하고 운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싹 다 점검받고 수리하고 리모델링 했던 거 기억도 안 나세요? 할머니가 그래도 무상으로 임대받는 건 염치 없다고 리모델링비는 다 내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안 그래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어디서 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네 할머니 취향으로 리모델링 한 거잖아. 어디 내 의견 들어간 곳이 있니? 우리가 원하는 인테리어도 아닌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야지. 아니면 네가 가서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 그러려면 너도 돈 꽤나 들 텐데. 거기다가 임대료까지 네가 다 감당이나 되겠니? 그래서 하는 소리다. 양육비 받을래? 그럼 그거 다 배상하고 임대료도 내놓고 가고. 네가 안 내놓고 가도 네 자식 태어나면 걔한테 받지 뭐. 아이 키우는 건 엄마만이 아니고 아빠도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당신들 악독한 건 내가 잘 알았지만 이 정도로 최악인 줄은 몰랐네요.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시모의 말만 들었고 양육비는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고액의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 제가 이혼 소송을 한다면 철저하게 대응을 한다고 협박을 했죠.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저는 결국 남편이 내주는 푼돈을 가지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던 저는 할머니가 조금씩 모아둔 돈을 가지고 생전 처음 가보았던 지역에서 떡볶이 가게를 열었죠. 가게를 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겨우 일주일 만에 다시 가게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게 안쪽으로 단칸방이 있어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20년이란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었죠. 20년의 세월을 장사하다 보니 어느덧 가게 건물도 제 소유가 되었고 체인점으로 오픈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던 중 어느 날 어디서 많이 봤던 얼굴의 사람이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구인지 가물가물했지만 이내 찡그리는 얼굴을 보고선 단박에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모였죠. 난 또 주변에서 하도 맛있다고 칭찬하길래 한번 먹어보려고 왔는데 이게 뭐야? 아휴, 하자 있는 게 하자품을 만들지. 고작 이따 음식을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다니. 나도 참, 너는 여전하구나. 음식도 형편없고 사는 것도 형편없네. 잘 산다고 소문이 나서 궁금해 왔다. 그런데 이런 걸로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것 같구나. 딸애니? 네 팔자 안 닮아야 할 텐데. 20년 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막말까지 퍼부으시는 거 보니 여전하네요. 여전히 무리하신 걸 보니 건강에도 이상이 없으신가 봅니다. 역시 욕을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말이 있는데 딱 그쪽한테 어울리는 말인 것 같네요. 너 말 다 했어? 이게 잘 나간다고 하니까 네 인생이 정말 잘 나가는 것 같니? 참 웃겨 죽겠다. 빌빌거리면서 바싹 엎드려 살던 네가 이제는 사장이라고 이렇게 고개 빳빳하게 들고 사는 게 나는 너무나 가소롭고 어처구니가 없구나. 네 옛 모습을 보면 널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니? 그걸 알고 있는 내가 참 널 보니까 네 실체를 까발려야 되겠다. 네 하자를 알아야 될 텐데. 내 하자는 당신 같은 사람의 아들을 만났다는 거죠. 다행인 줄 아세요. 그 개판 같은 유전자 속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착하고 훌륭한 딸을 낳았으니
그거 당신 아들 아닌 내 덕이에요. 그건 알고나 하는 소리예요? 맘 같아서는 당신 피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고 내 피만 채워주고 싶어. 네 그 더러운 피를 어디다가 넣겠다는 거냐? 이따위 떡볶이집 하면서 애를 얼마나 고생시켰을지 안 봐도 뻔하지. 내 손녀, 이제 내가 데리고 갈 테니 그렇게 알아라. 20년 내가 양보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데리고 가마. 이 사람이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손녀가 어디 있어? 얘는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누구 맘대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뭐라고 내 딸을 데리고 가? 지금껏 양육비 한 푼 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부모 노릇하겠다고 하지? 당신 아들한테 똑똑히 전해. 양육비나 제대로 주라고. 양육비 한 푼도 준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부모 운운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라고. 아비가 아비 노릇하겠다는 게 뭐가 잘못되었어? 역시 부모 밑에서 커본 적이 있어야 아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지. 부모가 없으니 알겠니? 내가 이래서 하자 있는 애를 받는 거 아니라고 한 거다. 어쩜 20년이 지나도 넌 내 결정을 후회하게 만드는구나. 출신은 숨길 수가 없네.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짓거리시는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당장. 저한테는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머니밖에 안 계십니다. 저 아빠도 없고 평생 없어도 됩니다. 아빠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세요. 지금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참나, 너 참 딸 교육 잘도 시켰다. 그 어미의 그 딸이구나. 자식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버르장머리 없는 건 아주 쏙 빼닮았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더니만 이따위 환경에서 제대로 아이가 컸겠니? 다음에 올 테니 그때는 아마 소장 받을 거다. 그거 각오하고. 시모는 제 딸을 데리고 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갔습니다. 20년 전처럼 무서운 것은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딸이 상처를 받았으면 어쩌지 걱정이 되었죠. 그렇지만 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야무지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동안 전 남편이 몇 번 아이를 만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남편이 아이에게 양육비를 주겠다고 한 말도 모두 녹음을 해두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남편의 간암이 있었죠. 남편은 간암으로 이식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의 간이 필요했고 남편이 설득해서 안 되자 시모가 나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남편이 혹시라도 죽게 된다면 재산은 자연스럽게 딸애가 상속 1순위가 되기에 그것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이었죠. 어느 날 딸은 저를 데리고 시모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시모는 본인 건물 1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죠. 카페는 정말 잘 됐는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는 저를 봐도 손님들이 있어 크게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아니 너 여긴 왜 왔니? 난 우리 손녀딸만 보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우리 이쁜 손녀. 할머니 보러 와줘서 고맙구나. 그동안 아빠는 몇 번 봤다는 거 들었다. 잘했다 우리 손녀. 예쁘게도 컸구나. 네 아비랑 아주 쏙 빼닮아서 역시 잘 자랐어. 우리 아들이 참 너를 보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다 커서 만나게 되어서 아쉽구나.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행복하단다. 할머니, 저 간 때문에 찾으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 아들, 제 아빠라는 사람 간암이라서
재간 떼줘야 해서 찾으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연락 한 통 안 하시다가 이제와 아빠고 할머니고 부랴부랴 저 찾으신 이유가 간이식 때문 아니에요? 그래,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제가 간 이식해드리면 지금까지 안 주신 양육비 그제야 주실 건가요?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일단, 우리 자리 좀 옮기자꾸나. 아니다. 아빠 만나러 갈래? 아빠 지금 병원에 있거든. 가서 아빠랑 보고 이야기도 나누자꾸나. 아무래도 엄마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널 안 보긴 왜 안 봐? 우리도 보려고 했는데 상황상 못 본 거야. 내가 나중에 자세히 말해줄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크게 말하지 말고 일단 나가자. 왜요? 할머니, 임신한 며느리 내쫓아 놓고서 양육비도 안 주고 오히려 협박하셨다는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원래 그러신 분인 거 다 아니까 가면 쓰고 말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아, 혹시 카페 손님들 때문이세요? 아니, 할머니, 그렇게 남들 시선 눈치 보는 사람이셨어요? 그러면 임신한 며느리 그렇게 내쫓지도 않았어야죠. 아니면 양육비라도 꼬박꼬박 주라고 하던지. 아니면 이제 와서 아들 간암 걸리니까 쫓겨냈던 손녀딸 간 욕심이라도 내지 마셨어야죠. 아니, 얘가 왜 이래?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네 간을 달라고 했니? 아휴, 얘가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일단 우리 여기서 나가서 말하자. 손님들도 많이 있고. 이런 개인사는 자꾸 밖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아휴, 어미야, 너는 왜 애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난감하게 만들어? 와, 할머니 진짜 웃긴다. 아시잖아요. 아빠도 저한테 간이식 검사해달라고 제일 처음에 부탁했던 거. 그거 다 아시고 오신 거 아니세요? 아빠한테 저 싫다고 했거든요. 간이식 저 해주기 싫어요. 사실 아빠라고도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해야 여기 있는 손님들이 여기 사장이 그딴 사람인 줄 아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당신 아들한테 간이식 안 해줍니다. 검사도 안 받을 거고요. 그리고 상속은 깡그리 받을 거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 할머니 돈에 그렇게 집착하시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빠 상속은 제가 1순위인 거 아시죠? 딸은 이미 시모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이 많이 오는 시간을 노려서 저를 데리고 갔던 것이었고 그 자리에서 시모와 남편의 속셈을 모든 사람들이 들리는 소리로 크게 말을 꺼냈던 것이었죠. 시모는 무척이나 당황했고 역시나 카페 손님들 때문에 큰 소리 한 번 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당당하게 카페 문을 나섰죠. 그와 동시에 저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 청구까지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남편의 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간이식을 받지 못했는지 시모는 매일같이 애원하듯이 딸에게 연락을 하는 듯 했죠. 딸의 마음이 바뀌지 않자 결국 저에게도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저기,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과거에 지은 죄는 모두 받을게. 아마 지금부터 받고 있는 것 같아. 너희 간 뒤로 소문이 쫙 나서 지금 카페 손님들도 하나도 없어. 아침이면 뻔뻔하다 욕하는 쪽지들이 죄다 카페로 들어오고 이것까지 나 달게 받을 테니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손녀, 한 번만 검사라도 받게 해주면 안 되겠니? 아들이 살아야 그래도 네 자식 양육비 그거 다 받을 수 있지 않겠어? 그렇게 법 좋아하셨던 분이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않으셨나 봐요. 남편 죽어도 이미 양육비 모두 주겠다고 약속한 증거가 있어서 청구할 수 있어요. 인지 청구라고 드러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딸한테는 이미 양육비 다 주겠다고 약속까지 다 해놨던데요? 남편이 살든 말든 저랑 상관없는 일이고 제 딸 간 거기다가 떼어주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제 생각이나 딸 생각이나 마찬가지고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제발 부탁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차라리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렴.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어. 못난 어미 만나서 그런 거지. 그래도 네 자식 아빠잖니. 이렇게 죽어버리면 너도 죄책감으로 못 산다. 한 번만 검사라도 받게 해주면 안 되겠니? 죄책감이요? 제가 왜 죄책감 가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고는 생각 안 하시고요. 20년 전에는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러셨잖아요. 타이밍 제대로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지금 타이밍이 딱이네요. 전 그렇게 생각하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와 딸은 끝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클 때 한 번이라도 찾아왔으면 모를까? 자신의 간이식을 위해서 생전 궁금해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았던 딸을 찾아왔던 것이 너무나 괘씸했죠. 남편은 생각보다 오래 살았고 시모의 카페는 망해버렸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살았던 남편의 간호를 위해 들어갔던 비용도 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저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죽으면 재산이 손녀에게 갈까봐 남편에게 진작에 넘긴 건물도 다시 자신에게 돌리려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남편이 선뜻 해주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미 자식의 간병비로 재산을 대부분 써버린 시모는 동네방네 소문난 손녀딸 간을 탐낸다는 소식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못된 짓을 하면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우리 딸을 가장 사랑하니 딸을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 시집살이를 해온 40대 여자입니다. 어머님을 모시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시부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식을 올린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의식이 없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저희 부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시부가 숨을 거두셨고 남편은 시부와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떠나보내게 되었네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시모는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우울증약을 계속해서 복용하셨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생기니 저 또한 많이 당황스러웠고 힘들어하는 시모를 보니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의 준비도 없이 먼저 보낼 수밖에 없었을 때 따라오는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도 남편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까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시모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때까지만 시댁이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꺼냈고 저도 남편의 의견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결정 내릴 문제는 아니었던 게 시모의 성격을 제가 맞춰주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상태라 시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눴었고 제가 시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을 때 반갑게 맞아주셨던 좋은 기억들을 떠올려 시모와 함께 생활해 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댁으로 가는 것보단 시모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걸 원했고 시모도 제 의견에 큰 거부감은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시댁에 많은 짐을 챙겨가는 것보다 시모가 간단하게 몸만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시모도 저희 부부가 힘들게 움직이는 건 싫다고 전적으로 제 말에 따라주셨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겼지만 그동안 지켜봐왔던 시모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기 때문에 잘한 결정인 것 같았어요. 처음 시작은 여러 가지로 맞춰가는 단계라 쉽진 않았지만 시모도 저희 부부와 함께 사는 게 미안하셨는지 눈치를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근처에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의견을 다시 주셨지만 아직까지 시모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생활이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아 집을 알아보는 건 차차 다시 생각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많은 배려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새로운 환경에 맞춰가게 되었죠. 시모는 함께 지내는 동안 바라기만 하시지 않고 저희 부부가 출근을 했을 때 집안일과 저녁 준비를 해주셨어요. 항상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침까지도 챙겨주셨죠. 너무 감사했었고 시모도 혼자 지내시는 것보단 저희 부부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어느새 시모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시모는 자연스럽게 우울증 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 몸에 예상치 못한 변화도 찾아왔었죠.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면서 이번엔 반대로 시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자 집으로 돌아가시려 했던 시모는 제 옆에 있어 주셨어요. 저희 친정이 남해라 서울까지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라 집으로 돌아가시려 했던 시모가 이번엔 반대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들 손자나 시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몸조리까지 할 수 있었는데 시모와의 관계가 너무 좋았던 터라 행복함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댁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지내는 동안 큰 문제 없이 서로가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도중 어느 날 결혼식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시동생이 찾아왔어요. 시모와 남편은 시동생이 얼굴을 보자마자 안색이 어두워졌고 남편은 시동생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유에 대해 물어보며 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동생이 찾아왔는데 너무 차갑게 대하는 거 아니야? 나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찾아온 거지. 엄마는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니 지금은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네. 꼭 아버지가 하루빨리 세상 떠나시길 바라셨던 것처럼 아주 좋아 보이세요. 살도 안 찌던 엄마가 주름까지 탱탱해진 거 보면 형수님 부려먹는 재미가 쏠쏠하신가 보네. 형수님, 저희 엄마한테 너무 마음 주지 마세요. 워낙 이중적인 성격이 강해서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정신병이 좀 있어서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니까요. 엄마도 그만 연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동안 아버지랑 살면서 그만큼 괴롭혔으면 됐지.
형 집에까지 들어와서 민폐를 주면 어떡해요? 형도 정신 좀 차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걸 좋아하겠어? 형수님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엄마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걸? 쓸데없는 말 하려고 여기 온 거야? 우리가 언제 너 얼굴 보고 싶다고 그랬니? 네가 우리와 연락하지 않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 몰라?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저도 형이랑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올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이 집에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저 결혼하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저도 이제 자리 잡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움 좀 받으러 온 거예요. 엄마,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남은 재산 가지고 있죠? 그것 좀 저에게 주세요. 막내 아들 결혼한다는데 금전적인 도움 줄 수 있잖아요. 결혼식 비용에 신혼집까지 마련해야 되니? 돈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야, 네가 엄마한테 돈 맡겨놨냐?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놈이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없어? 어느 정신야간 여자가 너 같은 놈이랑 결혼을 한대? 내가 뭐 어때서? 나는 결혼도 하면 안 돼? 나랑 결혼할 사람 형수님보다 능력 좋은 여자거든? 박사학위 따고 지금 대기업 경제연구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야. 형수님은 지구멍만한 작은 중소기업의 회사원이었는데도 결혼까지 했으면서 왜 내가 결혼한다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형이 반대할 줄 정말 몰랐네. 너희 형이 왜 그러는지 정말 몰라서 그래? 네가 예전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생각해봐라. 너희 아버지한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꽤 많은 돈을 빌려갔을 때 그 돈 가지고 뭐 했어? 너희 아버지가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은 돈 자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더니 그 돈으로 노름해서 순식간에 전부 다 날려먹었잖아. 어머니,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을 때였는데 또 그 얘기를 지금 왜 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한참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지금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서운해서 조용히 넘어갈 수 없죠. 깽판이라도 한번 쳐드릴까? 남편은 시동생의 거침없는 막말에 화가 많이 났는지 얼굴을 붉혔어요. 시모도 심각한 얼굴로 시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시모는 일단 결혼할 상대를 데려와 보라며 얼굴 보고 난 뒤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급하게 상황을 마무리 지었어요. 시동생은 그제야 대화가 좀 통하는 것 같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는데 남편은 이미 시동생 때문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시모는 동생의 성격을 모르냐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더 난리를 칠 거라며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것보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편의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남편은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면서 찬모를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떠난 뒤 며칠 뒤 전에 말했던 대로 결혼할 상대의 여자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희 가족은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시동생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결혼할 여자를 소개해줬는데 생긴 건 멀쩡해 보이는 여자가 왜 시동생과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예비동서에게 왜 자기 아들과 결혼을 하려는 건지 물어봤어요. 결혼하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서로 마음 맞으면 같이 사는 거죠. 저희 결혼이 마음에 안 드세요? 뭐야? 장우 씨가 얘기한 분위기랑 전혀 다르네?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말 좀 해주면 안 돼요? 결혼을 반대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분명 전날에 연락드렸는데 뭐 차린 것도 없이 이게 전부예요? 기본적으로 12첩 반상은 만들어줘야죠.
가지수도 얼마 없이 이게 뭐예요? 기분 나쁜데 참고 있었구만. 일부러 이 결혼 파투내려는 거예요, 뭐예요? 어머니가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생각해봐라. 너 수준에서 박사학위에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여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데 당연히 의심스럽지 않겠어? 어머니도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고 생각하니까 노파심에 그런 거잖아. 너는 지금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그것도 3교대로. 그런데 어떻게 대기업에 다니는 여자를 만날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 어차피 알게 되실 것 같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 임신했어요. 벌써 7주차 됐어요. 요즘 속도 울렁거리고 약간 입덧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사실 클럽에서 회식하다가 만났어요. 술 먹고 춤추면서 대화 좀 나누다 보니까 통하는 게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났는데 사람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 결심하게 된 거예요.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클럽에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은근 스트레스 풀려고 사람들 많이 다녀요. 저희 부모님도 이 사람이 성격도 화끈하고 남자답고 어른한테 예의 바른 것 같다고 결혼 허락해 주셨어요. 임신까지 했는데 결혼을 안 할 순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하루빨리 식을 올리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견례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언제가 좋겠어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했으면 좋겠어요. 끼리끼리 만난다던데 박사 학위까지 취득해서 대기업 연구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여자가 생각하는 말투와 수준을 봤을 땐 이상하게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같아 보였어요. 남편은 시동생이 데려온 여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임신했다는 초음파 사진을 시모에게 내밀었는데 어떻게 결혼을 반대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시모는 둘의 결혼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시동생과 예비동생의 결혼은 순식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서둘러 끝낸 뒤 시동생은 시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 신혼집을 꾸렸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자기가 원하는 걸 전부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시모와 남편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동생이 직접 찾아오지 않는 이상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안색이 많이 안 좋길래 걱정이 됐던 저는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여쭤봤는데 시동생이 그동안 속썩인 게 많았었고 시모의 집까지 급처분해 시동생 신혼집과 결혼식 자금,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갑자기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며 좀 쉬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로 아무렇지 않은 듯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건강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저는 남편에게 시모와 함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며 남편과 상의 후 병원 날짜를 잡았어요. 시모는 별일 아니라면서 병원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건강검진 결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의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가 대장암 3기를 넘어가고 있다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서둘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모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었습니다. 시모는 피곤했었던 것뿐인데 어떻게 암이냐고 의사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정밀 검사 결과가 시모를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빠르게 입원 수속을 밟았고 시모는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시동생이 늦은 시간에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거의 1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늙으면 누구나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라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생각 없이 입을 함부로 놀렸습니다.
원래 나이 먹으면 다 병들고 하는 거지. 돈 아깝게 무슨 항암 치료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으세요? 차라리 그 돈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도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한 푼이 아쉬운 시점에 엄마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서방님, 말을 좀 가려서 해야죠. 아무리 생각 없고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서방님 낳아주신 분인데 말버릇이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열을 올리세요? 저희는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그래도 얼굴은 비쳐야 나중에 재산을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아프다는데 이 사람이 병문안도 안 오면 어머님이 괘씸해서 아주버님한테 재산 나눠주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미리 얼굴 도장 찍은 거라고요. 끼리끼리 논다더니 동서도 정말 개념이 없네. 결혼식 끝나자마자 어머님한테 돈만 받아가 놓고 지금까지 얼굴 한번 안 비쳤으면서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돈 때문에 찾아온 거야? 이미 그전부터 어머님은 동서랑 서방님한테 감정이 안 좋으셨어. 이런 식으로 얼굴 들이민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 잘해보려고요. 의사 말로는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많이 힘들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길어야 1년 정도라던데요. 이런 건 저희한테도 미리 말해줬어야죠. 어머님, 앞으로 저도 자주 올게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평소처럼 하던 대로 하거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 오늘은 많이 피곤하니까 그만 돌아들 가라. 그럼 내일 다시 올 테니까 푹 쉬고 계세요. 저도 이제 효자 노릇 좀 해야죠.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저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지네요. 남편은 가식적인 모습의 시동생이 보고 싶지 않았는지 병실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시동생 네에는 시모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부터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았던 동서네가 시모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듣게 된 이후부터 병실에 찾아와 얼굴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동생과 동서의 행동이 많이 불편했는지 얼굴을 붉혔고 병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시모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놔두라며 지켜만 보고 계셨죠. 그렇게 몇 달 동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시모의 건강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고 대래 상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의사는 생각보다 암 진행 속도가 빠르다며 고개를 저었고 의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시모는 갑자기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시모는 주변 정리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한참 동안 시모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어머님은 완강하셨어요. 결국 시모는 병원에서 나와 주변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시동생 네가 또다시 찾아와서 앞으로의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았죠. 재산 정리 다 하셨어요? 아, 그럼 이제 분배만 남았겠네요? 형이랑 제가 받을 재산이 얼마나 돼요? 미리 알려줘야죠. 그래도 동생인데 훨씬 더 많이 받아야겠죠? 서방님은 어머님 얼굴만 보면 돈 얘기밖에 없어요? 먼저 건강이 어떠신지 그런 것부터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그만 나가세요. 동서도 서방님이랑 같은 생각으로 온 거지? 최대한 빨리 재산 나눠받고 싶은데 어머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답답해서 찾아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동서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돈도 많이 벌고 있잖아. 뭐가 부족해서 어머님 재산을 서둘러 받으려는 거야? 다 쓸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돈 많다고 돈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형님도 어머님이 재산 나눠주면 좋아할 거면서 왜 착한 척이에요? 다들 제발 그만 좀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어머니 앞에서 화내고 싶지 않으니까 나 더 이상 자극할 생각하지 마. 아유, 언성 좀 낮춰. 그렇잖아도 내가 너희들 재산 나눠주려고 이미 전부 다 정리해뒀다. 일단 이거 받아라. 큰며느리 너는 나랑 10년간 함께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생 많았다. 너한테 줄 게 이것밖에 없구나. 나랑 자주 다녔던 목욕탕 떼수건이다. 나는 이 떼수건만 보면 너랑 함께 했던 좋은 추억밖에 안 떠오른다.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어라. 나중에 목욕탕 갈 일 있을 때 쉼이랑 함께 했던 추억 잊지 말라고 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작은 며느리 거다. 은행 대여 금고인데 내가 세상 떠나면 그때 은행 가서 열어보거라. 내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두었던 재산들이 들어있을 거다. 어머머머머, 이거 금고 열쇠예요? 여보, 어머님이 은행 금고 열쇠를 주셨어. 대여 금고를 사용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재산이 들어있다는 거야? 형님은 떼수건이 전부예요? 10년간 어머님 수발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떼수건을 주겠어요. 아, 저는 박사학위의 대기업 연구원이니까 어머님 재산 관리를 잘할 수 있겠지만 형님은 고졸이니 무능해서 돈 관리를 못할 것 같으니까 1,000원 한 장 맡길 수 없나 보네. 평생 떼수건이나 보면서 추억만 많이 먹고 사세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 많이 바쁜데 먼저 일어나 봐도 되죠? 지금 당장 가서 열어봐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당장 확인해 봐도 되죠? 지금 당장 은행에 가봤자 내 승인 없이는 열쇠가 있어도 열지 못한다. 내가 세상 떠나고 나서 가봐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다. 그 전까지 궁금해도 참거라. 너희들은 나한테 그때 얘기했었지? 내가 주는 재산 불우한 이웃에 돕는 걸 원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받아갈 재산은 불우이웃 단체에 전부 전달했다. 어머머머, 그래서 떼수건 한 장 준 거예요? 차라리 그 돈 저희들한테 주라고 하지 그랬어요. 불우이웃 도와줘봤자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불우이웃을 왜 도와요? 이러니 형님네가 가난해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만 생각하면 안 되죠? 앞으로 애한테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원래 형은 앞뒤가 꽉 막혀서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아. 평범한 사람들과는 너무 다르거든. 그럼 볼일 끝난 것 같으니까 저희는 먼저 일어나 볼게요. 동서내외는 은행 금고 열쇠를 봤더니 더는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시모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왜 동서내외에게 은행 열쇠를 줬냐고 여쭤봤는데 본인들이 원해서 준 것뿐이라며 옅은 미소를 띠셨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받은 떼수건을 들고 있었는데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저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는 시모의 돌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저에게 떼수건을 준 이유가 정말 추억 때문인 건지 알 수가 없어 다시 여쭤봤어요. 시모는 나중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목욕탕 사장님을 만나보라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저희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를 하겠다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었는데 시모가 동서내외 앞에서 그런 말을 꺼냈던 걸 보면 시모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해 더 이상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모의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오래 버티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동서내외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시모의 장례식장에는 얼굴을 비쳤어요. 그렇게 발인식까지 전부 끝이 난 뒤
그동안 저희 집에서 생활하셨던 시모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내외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장 은행으로 좀 서둘러 와달라는 말이었죠. 목소리가 상당히 어두워서 남편과 함께 동서가 있는 은행으로 가게 되었고, 동서와 시동생은 저희 부부에게 어떻게 된 거냐며 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대여금고를 저희 부부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서네가 시모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화가 많이 났는지 난리치고 있었고, 은행 전 직원들은 동서내외에 난리치는 모습에 놀라서는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남편은 시모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게 맞는데 잘못도 없는 은행 직원들에게 왜 화를 내냐며 시모의 행동이 옳았다고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대여금고에 올려져 있던 한 장의 종이에는 시동생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기부 영수증이었습니다. 시동생은 불우이웃을 돕는데 들어간 돈이 어떻게 5억이나 되냐며 당장 단체에 전화해서 환불 요청을 할 거라고 했지만 시모는 한 번에 5억을 넣었던 게 아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불우이웃을 돕고 있었던 내역의 영수증이었어요. 시부와 개인적으로 돈에 여유가 있을 때마다 기부를 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시동생에게 앞으로 형제지간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한마디를 적어 놓으셨네요. 시동생은 시부모님이 그동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했던 영수증 내역을 찢어버렸고 금고에서 난리를 치자 은행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시동생은 저희 부부가 받은 돈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남편이 불우이웃 돕는데 기부하기로 했던 거 알고 있지 않냐며 시동생과의 대화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동생 내외는 세상 떠난 시모에게 혼잣말로 온갖 막말을 쏟아내었고 남편에게 평생 연락하지 말라며 동서와 함께 그 자리에서 급하게 사라졌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저희도 당황스러웠고 금고 안에 돈이 들어있을 줄 알았지 기부금 영수증이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시모와 자주 갔던 목욕탕 주인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욕탕 주인분께서도 시모의 장례식에 와주셨는데 시모의 캐비닛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서 와서 시모의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시길래 저희 부부는 목욕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열쇠를 건네받아 캐비닛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보자마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다른 은행의 대여금고 열쇠였고 남편한테 시모의 캐비닛에서 또 다른 열쇠의 금고가 나왔다고 하자 저희 부부는 서둘러 쪽지에 적혀있던 은행 주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신분을 확인한 뒤 대여금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현금과 상당히 많은 양의 금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은행 직원은 저에게 편지 하나를 전달해 주었고 그 안에는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한테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시동생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화 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금고 안에 있던 돈을 아직까지 한 푼도 꺼내 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와서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어린이재단 돕는데 일정 금액을 사용하자고 했는데 제가 알기론 기부를 하면 시동생 내외가 알게 될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보관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시동생 내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 난리칠 게 뻔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동서내외가 아무래도 저에게 떼수건만 건네줬을 때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침착하게 상황 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려 합니다. 저희 부부는 시모의 유언대로
시동생네에게 돈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고 있어요. 시모를 대했던 그동안의 행실만 봐도 절대로 고마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시동생이 갑자기 저희 집에 한참 동안 차를 세워두고 저희 집을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기도 해서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려고요. 그래야 시부모님이 힘들게 모아두셨던 돈을 뺏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그 돈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여 금고 안에 있던 총 금액이 7억 정도 되더라고요. 만약 시동생이 돈의 존재를 알게 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져서 남편은 이사를 하고 아예 찾지 못하게 연을 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현명한 방법일지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나이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예비 시모가 평소에 즐겨 듣는다고 하셨던 이 채널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생각했었지만 더 길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예비 시댁 집안 식구들 때문에 결혼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담동에서 헤어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1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헤어숍을 운영하게 되었던 건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서 미용하시는 걸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용사가 되고 싶었고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항상 고생해줬던 남자친구는 5년 정도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왔었어요. 직업이 같다 보니 대화도 잘 통했고 가치관이 맞아 오랜 기간 연애를 이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였어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예비 시댁 식구들이 제 얼굴을 하루빨리 보고 싶어 하시길래 바쁜 시간을 피해 저녁 시간대 남자친구와 예비 시댁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서울에서 지내고 있지만 시댁 식구들은 지방에서 살고 있다 보니 도착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손님한테 신경을 쓰느라 체력이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지만 그래도 밝은 얼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비 시댁 식구들은 전부 농사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남자친구한테 들었던 터라 저희 헤어숍에서 사용하는 제품 몇 개를 들고 들어갔었죠. 어서 와요.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초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곧 내 아들과 결혼하게 될 예비 며느리인데 너무 딱딱하게 격식 차리는 것도 불편하잖아. 그나저나 쇼핑백에 들어있는 그건 뭔지 좀 볼 수 있을까? 우리 주려고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아까부터 궁금했었거든. 속 타게 하지 말고 후딱 좀 꺼내 봐봐. 네, 별건 아니고요. 저희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농사일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네일숍도 같이 운영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 좀 가지고 왔어요. 이건 푸석해진 머릿결을 정돈해주는 헤어 제품이고요. 이건 거칠어진 손을 정돈해주는 보습 크림이에요. 저희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제일 비싼 제품이에요. 어머, 요즘 한창 바쁜 시기라 시내에 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비누로 한 번에 다 해결하는데 마침 잘 됐네. 내 아들한테 대충 듣긴 했었는데 청담동인가 부자들만 산다는 비싼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다며? 나는 내 아들이 농사일은 도와주지 않고 가위질 한다고 해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몰라. 남자가 미용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보다시피 우리 가족은 농사꾼 집안이라 하나 있는 아들이 미용한다니까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여자들이나 하는 미용을 저놈이 한다고 했을 때 얘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니까. 그래서 한동안 연락까지 끊고 얼굴도 안 보고 살았었어. 그런데 거기 서울에서는 내 아들도 인정받으면서 일을 한다더만 그 말이 사실인감? 아들놈이 원체 말을 하지 않아서 알 수가 있어야지. 그 짝 밑에서 일을 한다며? 아, 네. 저와 같이 일한 지는 5년 정도 됐어요. 저희 미용실에서 제일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관리 받으려면 길게는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걸요. 여자들이 대부분 미용을 하지만 요즘은 남자들도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깡촌에서만 살아서 서울은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면 연예인들도 볼 수 있다면서요? 나중에 저희도 연예인 좀 구경 좀 시켜줄 수 있어요? 저희 헤어숍에서는 연예인들이 한두 명 정도는 오는데 그렇게 자주 오는 편은 아니에요. 저희는 예약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서 연예인들은 시간대를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나중에 서울에 오시면 제가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을 해드릴게요. 낮에는 바빠서 신경을 못 써드리니 저녁쯤에 오시면 조금은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나 새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 한번 가보면 안 돼? 나도 이제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언니야, 이미 결혼했지만 나는 이렇게 살다간 결혼도 꿈도 못 꿀 것 같아. 여자는 관리하기 나름인데 지금 날 봐봐. 맨날 밖에서 농사일만 하다 보니 얼굴도 다 타버렸고 머리도 푸석거려서 빗질도 안 될 정도라고. 나도 청담동에서 관리 한번 받아보면 안 될까? 새언니, 저 이번에 가게 되면 신경 좀 써줄 수 있어요? 제가 저기 옆 동네에 마음에 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요. 워낙 눈이 높아서 저는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이번에 제대로 내 남자로 만들고 싶은데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할 수 있게 관리 좀 해주세요. 너는 미용실에서 관리를 받는 것보단 의사를 찾아가 고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손볼 곳이 한두 군데냐? 잠깐 인사만 하러 온 거예요. 저희는 내일 아침 일찍 예약 손님이 잡혀 있어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할 얘기 다 끝났으면 이제 일어나도 되죠? 아버지는 아직까지 화가 안 풀리셨어요?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려는 거야? 조금만 더 있다가 가지. 너희 아빠가 화가 풀리겠니? 그렇게 말렸는데 네가 결국 미용사가 되겠다고 집 나갔잖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10년이에요.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예요? 결혼할 사람 데려왔는데 그래도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이래서 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이 사람이랑 단둘이서 살고 싶을 뿐이라고요.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잘했다는 거야? 우리 집안의 아들이라곤 너 하나밖에 없는데 대를 이어서 농사일을 물려받아야 할 거 아니야? 남자가 돼가지고 가위질 한다는 게 말이 되니? 계집들이나 하는 미용을 왜 남자가 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들 전부 물려받을 생각이 없는 거냐? 저는 관심 없으니까 그냥 매형한테 주세요. 제가 언제 그런 거 받겠다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오지 않겠다고 했던 거예요.
예비 시부는 남자친구가 미용을 한다는 걸 심하게 반대했었다고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지간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지낸 지 10년이나 됐다는 말에 좀 충격을 받았었죠. 서로의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10년의 세월을 등지고 살았다는 건 저로서도 많이 놀란 상태였었죠. 남자친구는 시댁 집안 식구들의 얘기를 잘 안 했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에 많이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식구들을 창피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부가 방에서 나오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고 남자친구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는지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남자친구를 뒤따라 가려는데 손 아래 신우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일하는지 알려달라며 명함 하나를 받고 싶어 하길래 지갑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 아래 신우는 뭔가 상당히 기대에 찬 눈빛으로 명함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엄청난 일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태로 남자친구와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시댁 식구들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어요. 남자친구와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화를 나눴었죠. 본인도 많이 답답했었는지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관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조만간 서울에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자친구랑 의논하면서 결혼식에서까지 얼굴을 붉힐 수는 없지 않냐고 제가 좋게 설득했어요. 본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만큼 예비 시댁 집안 식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죠. 그렇게 약속을 잡고 서울로 올라오게 된 예비 시댁 식구들과 함께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를 이어 나갔습니다. 다행히 크게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고 남자친구와 안 좋았던 감정들을 좋게 풀어나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한 선택인 것 같았죠. 그렇게 분위기 좋게 식사가 끝이 나고 예비 시댁 식구들은 남자친구 집에서 하루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손아래 신우가 남자친구와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손아래 신우가 제 미용실에 찾아와 관리를 받고 싶다며 남자친구한테 보채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오전 시간에 들리면 괜찮을 것 같다고 좋게 얘기해 주었어요. 좋은 분위기로 식사를 끝냈는데 얼굴 붉히면서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허락하자 손아래 신우는 기분이 상당히 좋았는지 들떠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게 다음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예약 일정을 확인한 뒤 오전에 오게 될 예비 시댁 식구들이 관리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인했어요. 그래도 2시간 정도는 예약이 잡혀 있지 않아 그 시간대 남자친구와 제가 예비 시댁 식구들을 관리해 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오픈을 함과 동시에 남자친구는 예비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헤어숍으로 들어왔어요. 동네 미용실보다 훨씬 큰 규모라서 많이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여기저기 구경하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시댁 식구들의 후석해진 머리를 서둘러 관리를 해준 뒤 다음 예약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정신없이 움직였죠. 그런데 소나리 신우가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준비한 네일숍을 보더니 자기도 관리 좀 받고 싶다고 하길래 막 출근한 직원분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뒤이어 손이 신우와 시모도 네일을 받으셨죠. 시부는 농사일하면 어차피 손이 더러워지는데 뭐하러 하냐고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비 시부는 커트도 받지 않으시고 빨리 가자고 재촉만 하셨어요. 당신 아들한테 커트하는 건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부는 헤어숍에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많이 불편하셨는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셨습니다. 눈치를 보게 된 시모와 신우들은 헤어숍에 더 있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시부의 언성에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나중에 또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손님 관리하는 것보다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한 번에 기가 빠져나간 느낌이었어요. 농사일도 바쁘니 한동안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약 손님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헤어숍 문 앞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신다는 연락도 없으셨잖아요. 근처에 잠깐 볼 일이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기용 씨는 잠깐 외출해서 자리에 없거든요. 아들 얼굴 보러 온 거 아니다. 며칠 전에 관리받고 갔었잖아. 그런데 머릿결도 그렇고 손톱 관리도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이래서 비싼 돈 주고 이런 곳에 와서 관리 받는 건가 싶더라. 내 딸들도 또 오고 싶다고 하길래 데리고 왔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시술인가 뭔가 또 받을 수 있는 거지? 일단 손님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저기 쉬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마. 차례되면 불러주고 먼저 내일부터 받으면 되겠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는데 손님들 기다리는 거 지루해 할까봐 저런 것도 가져다 놓은 거야. 여기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가면 될 것 같네. 저거 다 서비스로 나온 거지? 나도 나이를 먹었지만 마음은 아직까지 처녀 때나 다름없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니까.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받았는지 모르겠어. 오늘 아주 작정하고 온 거니? 제대로 관리 좀 해주면 좋겠다. 새언니, 저 아예 청담동으로 이사 올까 봐요. 여기 남자들 왜 이렇게 다들 잘생겼어요? 나도 꾸미면 봐줄 만한 얼굴인데 서울 남자 하나 잡아서 결혼할까 봐요. 그럼 새언니, 미용실에 계속 올 수 있잖아요. 저 이번에 파마랑 염색도 좀 하고 싶은데 아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주세요. 저희가 예약 손님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그렇게까지 시간을 내어드릴 수는 없어요. 미리 연락을 하시고 오셨으면 오늘은 힘들다고 설명해 드렸을 텐데요. 어머, 손님이 우선인가? 가족이 먼저지. 우리가 여기까지 버스 타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힘들게 온 김에 스트레스 좀 풀고 제대로 대우받고 싶다는데 그냥 돌려보낼 건 아니지? 아니면 아예 예약 다 끝나고 마감 시간대 우리 해주면 되겠네. 그때까지 여기서 푹 쉬고 있으면 되잖아. 그래, 그러면 되겠네.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예약 손님들부터 빨리 끝내라.
우리는 저기 앉아서 구경도 좀 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연락 한 통 없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미용실 안을 들쑤시고 다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닌 손님들 시술 받고 있는 앞에 앉아서 대놓고 쳐다보기도 하고 서비스로 준비된 음료와 간식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정신없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서둘러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지금의 상황을 알렸고 거의 다 도착했다는 말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고 저는 예비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너무 실망스러워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더라고요. 이게 저번에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가져왔던 제품들이지? 너무 좋아서 펑펑 쓰다 보니까 벌써 절반 이상 써버렸더라고. 몇 개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더 챙기면 되지. 뭘 고민해? 가방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많이 쌓아둬봤자 뭐 하겠어? 아끼면 똥 된다는 말 몰라? 우리가 남이야. 이제 한 가족이라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거나 다름없는 거다. 한 번 오는 거 힘드니까 이왕 온 김에 가방에 넣어갈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가져가라. 엄마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 헤어드라이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게 무슨 태풍이 오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건 하루 종일 말려야 하는데 저번에 사용해보니까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마르더구만. 아유, 세상에. 무슨 제품들이 이렇게나 많아. 죄다 영어로 쓰여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머리에 뿌리고 헹구면 다 좋은 거겠지. 엄마 가방 안에 봐봐라. 저기에 있던 빵이랑 음료수인데 우리 동네에 있던 빵집빵이랑 맛이 차원이 다르더라.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터질 정도로 구겨 넣어라. 그래야 후회 없어. 엄마, 나 여기에 있는 네일 제품들 챙겨도 되는 거지?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 정말 많은 것 같아. 이제야 나도 빛을 좀 보는 것 같아. 남자들이 막 고백하면 어쩌지? 나 꽤 눈 높은데 서울 사람 아니면 이제 남자로도 안 보일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언제 시술 받을 수 있는 거야? 아직 멀었나?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가방에 집어넣은 물건들 전부 제자리로 다시 올려놓지 못해?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민폐라고. 엄마는 내 얼굴에 먹칠하고 싶어요? 내가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가족이면 서로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지. 돈 많고 잘 사는 집안이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나저나 상견례는 언제 할 거니?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 생각에는 7월쯤에 후딱 해치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세상에. 먹던 음료수를 머리에 쏟아 뿌렸네. 시모는 빵과 음료수를 먹으면서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저희 쪽으로 걸어오려는 순간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시술을 받고 있던 손님의 머리에 음료수를 쏟아 부었고 화가 난 손님은 예비 시모에게 화를 내고 말았죠. 시모는 미용실인데 뭐가 문제냐면서 다시 머리 감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되려 더 큰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저희 헤어숍 단골이셨던 분이시라 시끄러워도 참고 계셨는데 음료수를 머리에 엎어버리면서 결국 화가 터지고 말았던 거죠. 저와 남자친구는 죄송하다며 그날 받게 될 시술에 대한 금액은 받지 않겠다며 최대한 진정을 시켜드렸어요. 여기가 얼마짜리 미용실인데 돈을 안 받겠다는 거야? 음료수 좀 쏟은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머리 감고 다시 말리면 되는 거잖아. 돈은 내놓고 가시오. 내 아들과 며느리가 힘들게 일하는 거 안 보여요? 머리채 잡아 뽑기 전에 돈은 내놓고 가야 할 거요. 내가 그쪽 얼굴 익혔어? 제 머리에 음료수 쏟으셨으면 먼저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요. 옷까지 전부 물들어 버렸잖아요.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걸치고 있는 재킷만 500만 원이 넘는 거라고요. 원장님, 저 오늘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먼저 가볼게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전부 다 변상해 드릴 테니 일단 화부터 가라앉히세요. 세영 씨, 손님 저쪽으로 모시고 가서 다시 관리해 드리고 재킷은 서둘러 세탁소에 맡기세요. 엄마, 이제 잘이 났다. 우리가 앉으면 될 것 같아. 세연님, 저 먼저 앉을게요. 조만간 소개팅 한번 할 거거든요. 신경 좀 팍팍 써주세요. 아래 신우는 사태 파악을 못했고 해맑은 얼굴로 자리에 앉았어요.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 예비시댁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난처했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전혀 미동조차 없었어요. 지금의 사태를 최대한 빨리 가라앉힐 방법은 예비시댁 식구들을 최대한 좋게 해서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께 일단 최대한 맞춰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예비시댁 집안 사람들의 성격을 봤을 때 그냥 나가라고 하면 순순히 말을 따를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저와 함께한 남자친구를 봐서 저는 폭발할 것만 같았던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온갖 비싼 것들만 골라서 몇 시간에 걸쳐서 시술을 받은 예비시댁 식구들은 마음에 들었는지 흡족해하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원하는 걸 얻은 그 사람들은 볼 일이 다 끝났는지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데 남자친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이용을 하셨으면 돈을 내셔야죠. 설마 그냥 가시려는 거예요? 손님께서 결제하실 금액은 세 분 해서 총 450만 원입니다. 할부로 하시면 6개월까지 무이자가 되거든요. 아니면 일시불로 하시겠어요? 그리고 손님들 제품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 총 600만 원 결제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지금 당장 결제를 해주시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원장님,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아들, 지금 나를 손님 취급하는 거니? 고작 몇 푼 가지고 돈 받으려는 건 아니지? 얘 새아가, 내 아들이 뭘 잘못 먹었는지 이상한 말을 계속 하는데 예비 며느리 너도 내가 돈을 지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런 걸로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우리 이제 그만 가봐도 되지?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우리가 남이야?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사이가 될 텐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감정 상하게 하겠어? 새언니,
나 며칠 뒤에 또 와도 되는 거죠? 여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냥 나 여기서 살까? 엄마, 나 봐봐. 이게 뭔 줄 알아? 100만 원이나 하는 무지개 옴브레 머리래. 나 이제 농사일 때려치우고 청담동에서 살고 싶은데 여기 집 좀 알아봐주면 안 될까? 오늘 나한테 전화번호 물어볼 남자들 꽤 될 것 같지? 오빠, 나 괜찮은 것 같아? 기웅 씨 말처럼 시술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를 해 주셔야 되세요. 저번에는 간단하게 해드린 거라 돈을 받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돈을 주셔야 저희 직원들 월급도 주고 미용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고생한 만큼의 대가는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방에 넣으신 제품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푼 하는 제품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가져가시면 운영하는데도 차질이 생기거든요. 제품을 꼭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면 돈을 지불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리 가족이 된다 해도 기본적인 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웃으면서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애미인 나한테 감히 돈을 달라는 거야? 예비 며느리?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시집살이가 힘들어질 거라는 거 생각 못하니? 제가 언제 결혼한다고 확정 지었나요?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걸요. 아무리 기웅 씨와 제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지만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오늘부로 저희는 그만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지불해 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기웅 씨가 오늘 어디 다녀왔는 줄 알아요?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에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타이밍이라는 게 참 웃기지 않아요? 더 이상 기웅 씨가 저희 직원이 아니고 오늘부로 헤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어머니와도 인연을 만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떡하실래요? 이용하신 금액에 대해서 결제를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경찰을 부를까요? 어머, 새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돈을 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냥 해줄 것처럼 했으면서 갑자기 돈을 달라면 저희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준비해요? 그리고 우리 오빠랑 잘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인 거죠? 저희가 너무 받아먹기만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요? 그동안 많이 벌었으면 이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 거지. 하여간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엄마, 빨리 결제해주고 그냥 가자. 내가 무료 봉사하는 핫바지로 보여요? 다음 손님들도 받아야 하니까 당장 시술비 450만 원 결제해주고 다음부터는 동네 미장원이나 알아보세요. 아유, 그러지 말고 오늘만 좋게 넘어가면 안 될까? 다음부터는 오지 않을 테니까 그냥 무상으로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카드가 어디 있겠어? 여기 올 차비만 가지고 왔지. 아들한테 용돈 받아서 내려갈 생각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 그리고 기웅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뼈도 못 추려. 그러니까 내 아들을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지? 우리는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결국 남자친구가 이 문제를 예비 시부에게 알리자 전화를 바꿔달라며 난리를 치게 되었고 시모와 신우들은 벌벌 떨면서
시부의 목소리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결혼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좀 더 미용 일에 집중을 하고 싶다는 고민을 털어놨었어요. 자신의 꿈을 더 펼치고 싶어 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면 시댁 집안과 이런 마찰이 계속 생길 거고 앞날의 지장을 받게 될 것 같아 서로가 갈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저희는 천천히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확실하게 마음을 잡을 수 있게 행동을 보여주게 된 거였어요. 예비 시부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에 예비 손이 신우가 어쩔 수 없다는 듯 포기한 얼굴로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450만 원을 결제하자 갑자기 폭풍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뼈도 못 추린다면서 집으로 돌아가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그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남자친구였던 그 남자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고개를 떨구었지만 이건 남자친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저희는 각자 갈 길을 가는 거고 남자친구가 좀 더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어수선했던 날들이 지나가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예비 시모였던 분이 저희 미용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상당히 안 좋은 얼굴로 들어오시길래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 남자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자 첫째 딸이 둘째 아들은 농사일에 관심도 없는데 그만 땅을 자기 남편한테 넘겨달라고 한바탕 난리를 쳤었나 봐요. 농사일을 더 이상 운영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아버님은 결국 땅을 사위한테 넘겨주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첫째 딸과 결혼하고 언제나 한결같았던 모습을 보여주던 사위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버님이 땅을 넘겨주는 순간 가족들 몰래 땅을 전부 헐값에 처분했고 그 돈을 들고 잠적해버린 상태였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상황 속에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했지만 이미 핸드폰 번호를 바꾼 상태였죠. 저도 전화를 받지 않자 직접 찾아오신 거였고 그 사람의 연락처를 저에게 직접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일하는지도 물어보셨죠. 하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연락처와 이사간 곳이 어디인지 알려준다면 그 사람의 앞날을 막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었죠. 제가 알고 있는데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자 예비 시모였던 분은 한바탕 난리를 치시다가 경찰의 제재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나중에 제가 그 사람한테 따로 집안 사정에 대해 알려주었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집안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어요. 아예 인연을 끊어버린 거였죠.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두 번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결혼을 했다면 앞으로의 제 삶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래서 배우자만 보는 게 아닌 집안 사람들까지 전부 다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오늘 하루 힘내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